그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야.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여자라고요? 저를 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62세에 재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다정한 모습이, 신사적인 행동이,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날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던 모습,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하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교사로 정년 퇴직한 후 작은 손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딱히 부족할 게 없어요. 남편이 남겨준 연금도 있고 공방 수입도 꽤 괜찮거든요. 2층과 3층을 월세로 내놓은 건물도 있고요.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뜨개질 가르치느라 바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 패턴 어떻게 뜨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를 채워주곤 했죠. 그런데 오후 6시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가 문제였어요. 현관문을 열면 맞이하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제 신발 한 켤레만 외롭게 놓여 있고 거실은 제가 나가기 전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접어둔 이불,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혼자 차린 저녁상 앞에 앉으면 목구멍이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그냥 소음일 뿐이었죠. 드라마 속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딸 민지가 가끔 전화를 걸어주긴 했지만 애들 키우느라 바쁜 걸 아는데 어떻게 매번 외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항상 똑같은 대화였어요. 진짜 속마음은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마저 너무 큰 것 같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땐 이런 줄 몰랐어요. 누군가 여보, 밥 먹자. 한마디만 해줘도 옆에서 TV 보며 낄낄거리기만 해도 집이 이렇게 따뜻했는데 7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혼자라는 현실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다니는 김선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우세요.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영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남자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에요. 손사래를 치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걸러서 한 번씩 그분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전직 우체국장이셨고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셨대요. 선생님처럼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공무원이었다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망설이는 저를 보고 선영 씨가 말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드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약속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너무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수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정화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결국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이 색깔 입으면 어려 보인다고 했던 그 옷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철입니다. 67살이라고 하는데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의자까지 빼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도 이런 세심함은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커피는 뭘로 드릴까요? 아, 디저트도 같이 시킬까요? 아니에요, 커피만. 첫 만남인데 그래도 뭔가 달콤한 걸 드셔야죠. 결국 티라미수까지 주문하게 됐어요. 그의 다정한 고집에 넘어간 거죠. 그날 대화는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우체국 시절 이야기, 취미생활,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들, 서로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나누는 시간이었죠. 정화 씨, 손뜨개 가르치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은 남자는 바늘만 봐도 어질어질한데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헤어질 때쯤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안부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이런 두근거림을 느껴봤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윤상철 씨는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정화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 챙기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공방은 어떠셨어요? 피곤하시면 일찍 쉬세요. 이런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윤상철 씨일까 싶어서요. 주말이면 꼭 맛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한정식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때로는 호텔 뷔페까지. 저 혼자서는 감히 가보지 못했을 곳들이었죠. 정화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식사 중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거울을 보며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게 됐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장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부하 직원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공무원 특유의 안정감도 느껴졌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윤상철 씨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윤상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목소리가 들릴 거리는 아니었지만 표정만은 볼 수 있었죠. 아, 김 과장님이시죠? 저 윤상철입니다. 처음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체국 동료분께 전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마자 윤상철 씨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윤상철 씨가 휴대폰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는데 받지 않나 봅니다.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죄송해요. 옛날 동료가 전화했는데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식사 내내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고 평소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정말 반가운 동료라면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받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애써 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또 전화가 왔거든요. 박 부장님이라고 했는데 역시 통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뭔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고는 금세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옛날 동료들이 요즘 바쁜가 봐요. 윤상철 씨는 이번에도 웃어 넘겼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차에 딸에게 윤상철 씨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만 말하려 했거든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났어. 엄마? 뭐라고요? 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벌써 결혼 생각까지 하신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전화 너머로도 당황한 게 느껴졌죠. 아니야,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라서. 엄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며칠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라면 손자도 데리고 왔을 텐데 이번엔 둘만 왔더군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시죠? 결혼 사기 정말 많아요. 특히 재산 있는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최소한 그분의 과거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정말 우체국장이 맞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자녀는 있는지, 그런 건 다 물어봤어.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고, 자녀도 없다고 하고, 그게 다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교묘한데요? 딸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 윤상철 씨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너희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셔도 되잖아요. 굳이 서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애들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윤상철 씨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마치 제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화 씨,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평생 곁을 지키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딸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보였던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가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려야겠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윤상철 전대구중앙우체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와 연락처도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요. 명함을 보니 좀 더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딸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궁금해서였죠. 명함에 적힌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대구중앙우체국 달서구 월성동 1238 5.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상했어요. 그 주소에는 우체국이 없었어요. 주거용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몇 번 더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주소가 바뀌었나 싶어서 대구중앙우체국을 따로 검색해 봤어요. 실제 대구중앙우체국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성구에 있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지만 분명히 달서구 월성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명함에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들도 이상했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요즘 결혼 사기 많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분의 과거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윤상철 씨가 그런 사람일까? 그렇게 다정하고 신사적인 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을까? 제 마음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어요. 그런 의심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결국 저는 윤상철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민지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모든 의심들이 제 착각이었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을 구해야죠.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기대가 컸어요. 우체국장까지 지낸 분이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상철 씨가 데려간 곳은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이었는데 현관문부터 삐걱거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방 2개와 작은 거실, 부엌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도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신혼집인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윤상철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임시예요.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지금은 급하게 구한 거라서 마음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임시라면 괜찮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임시일까? 혹시 윤상철 씨의 경제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건 아닐까?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윤상철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화 씨,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통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세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당분간 정화 씨 통장을 좀 써도 될까요? 세금 때문에 통장이 동결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우체국장이었으면 세금 관리도 잘했을 텐데 무슨 세금 때문에요? 퇴직하면서 정리 안 된 게 있어서요.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남편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제 통장 카드를 건네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윤상철 씨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라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윤상철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라서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문화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어디 가세요? 아, 문화센터요. 서예 수업 있거든요. 문화센터요? 거기 남자들도 많이 다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내 아내로서 조심해야죠. 괜히 오해 살 필요 있나요?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취미생활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해라니요. 그냥 서예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나가실 필요 있나요? 집에서 저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그날은 문화센터에 가지 못했어요. 뭔가 기분이 나빴지만 신혼초라서 남편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가 싶어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는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동창회요? 남자 동창들도 많이 올 텐데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여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귀여운 여성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적절한가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상철 씨,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결국 동창 모임도 빠지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못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휴대폰까지 검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샤워하고 나오니까 윤상철 씨가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아, 시간 보려고 했는데 문자가 와서 그만.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제 휴대폰 화면을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을 왜 봐요?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남편과 사별하기 전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줬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 행동을 감시했어요.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물어봤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오늘 공방에 누가 왔어요? 손님들이요. 남자 손님도 있었나요? 몇 분 계셨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얼마나 되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가 화장실에 가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요. 주워주려고 집었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신분증이 보였어요. 무심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윤상철이 우체국 일반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국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분명히 일반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우체국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직원이었다는 거죠. 명함에도 국장이라고 적어놨으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반 직원이라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굳이 국장이라고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지갑을 제자리에 놨어요.
지갑이 떨어졌네요? 네, 방금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한 게 또 하나 드러난 거잖아요. 우체국 주소도 가짜였고 이제 직급도 거짓이었어요. 대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가요? 저를 왜 속이고 있는 거죠?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혼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런 의심들을 품고 지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손뜨개 공방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2층과 3층을 월세로 내놓고 있었는데 그중 2층에 사는 박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모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월세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계좌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사모님 남편분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명의로 된 계좌가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자기 계좌로 넣으라고 하시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상철 씨가 제 모르게 세입자한테 갔다는 거죠? 언제 그러셨는데요? 어제요. 사모님이 은행 업무 처리하러 가셨을 때 오셨어요. 사모님 계좌에 세금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계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세입자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혹시 새로운 계좌번호 받으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박 씨가 건네준 메모지를 보니 윤상철 씨 명의의 계좌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황한 기색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씨가 돌아간 후 급하게 3층 세입자한테도 전화했어요. 최 씨, 혹시 저희 남편이 어제 가셨었나요? 네. 계좌 바뀐다고 하시던데요. 월세는 계속 같은 금액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3층 세입자한테도 똑같이 말했던 거예요. 제 모르게 세입자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계좌를 바꾼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월세 수입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거짓 경력, 존재하지 않는 주소, 숨겨진 빚, 그리고 이제는 제 재산까지. 그날 저녁 윤상철 씨가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추궁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상철 씨는요? 저도 별일 없었어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세입자들을 찾아다닌 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윤상철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엔 확실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월세는 이미 내 계좌로 바꿔놨고 이제 건물 명의만 넘기면 돼. 건물 명의를 넘긴다고요? 제 건물 말인가요?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야. 그럼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여자라고 했어요. 저를 이 여자라고 불렀어요. 아직 서류는 못 만졌어. 얘가 워낙 조심스러워해서.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거야.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획된 일이었어요. 결혼한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의심하겠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지. 결혼도 사랑 고백도 다정한 모든 행동들이 전부 연기였다는 거죠. 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실패 안 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바보였어요. 딸의 경고도 온갖 의심스러운 상황들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거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침실로 들어가서 이미 잠든 척했어요. 윤상철 씨가 침대에 누웠지만 제 온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자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진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결혼도 했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윤상철 씨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새벽이 되자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딸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어서. 아들은 퇴근 후 바로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윤상철 씨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세입자 계좌 바꾼 일, 화장실에서 들은 통화 내용까지 전부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계신지 아세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일단 은행부터 가세요. 모든 계좌를 점검하고 혹시 몰래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카드도 바로 재발급 받으시고요. 그런데 만약 윤상철 씨가 눈치채면 엄마,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다음 날 윤상철 씨가 외출한 사이 은행에 갔어요. 다행히 제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소액들이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 돈들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윤상철 씨가 제 카드로 몰래 인출한 거였어요. 은행 직원의 조언에 따라 즉시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부동산 등기소에도 가봤어요. 혹시 제 모르게 건물 명의에 변동이 있었나 싶어서였죠. 다행히 아직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윤상철 씨가 돌아오자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정화 씨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친구랑 쇼핑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했어요. 이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어요. 윤상철 씨가 장시간 외출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윤상철 씨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는데 늦게 올 거라고 했어요. 재빨리 짐을 쌌어요. 중요한 서류들, 통장, 도장, 그리고 당분간 입을 옷까지만 챙겼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 윤상철 씨가 갑자기 돌아오면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도망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던 근처 카페로 갔어요. 짐을 보자마자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일단 아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흔쾌히 받아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윤상철 씨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정화 씨,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왜 안 계세요? 처음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잠깐 딸 집에 와 있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역겨웠어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있을 거예요. 그러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정화 씨, 우리 부부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부부요? 부부가 서로 속이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입자 계좌 바꾼 거 알고 있어요.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기죠.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화가 난 목소리로 돌변했어요. 정화 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다 했죠? 완전히 들켰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이번에는 아예 협박조로 나왔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법적으로는 제가 당신 재산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 없어요. 사기 결혼이니까. 사기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은 거였어요. 정화 씨, 돌아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윤상철 씨, 이제 더는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윤상철 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후 아들의 조언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치부할까봐 걱정했는데 담당 형사님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정말 많아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은이라서 세입자 계좌 바꾼 일, 거짓 경력,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 주소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특히 화장실에서 들은 통화 내용을 설명할 때 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사람이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해 보겠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윤상철이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했어요. 이정화 씨, 나와주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 윤상철 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더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다 뺏겼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체국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몰라요. 60대 초반의 다른 여성분은 예금을 몽땅 털렸다고 했어요. 통장을 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뭘 숨기냐면서 바보처럼 믿었죠.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을 전직 우체국장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담당 형사님이 수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윤상철은 실제로 우체국에서 일하긴 했어요. 하지만 국장이 아니라 말단 직원이었고요. 그것도 근무 태도 불량으로 몇 번 징계를 받고 조기 퇴직한 거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경력부터 성격까지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은퇴 후 빚이 많이 생겼나 봐요. 도박에 빠져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법으로 여성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죠. 피해 규모가 상당했어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나마 일찍 눈치채서 큰 피해를 막았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많이 당하셨더군요. 재판이 열렸을 때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윤상철 씨를 다시 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때 그 다정했던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검사님의 구형 내용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실감났어요. 결국 윤상철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까지 더해져서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같은 심정이었어요. 외로움이 독이 되는 줄 몰랐어요. 60대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 집에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윤상철 씨가 살았던 흔적들을 모두 치우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딸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더 큰 피해 당하기 전에 알아차리셔서 내가 처음에 반대한 게 맞았구나.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는 그런 일 없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방을 다시 열었을 때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선영 씨는 너무 미안해했어요. 선생님,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이런 일이. 아니에요. 선영 씨도 속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으니까. 다시 혼자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또 외로워질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평온했어요.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문화센터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동창 모임도 참석했어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손뜨개 가르치고 손자들과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느 날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외로움에 흔들려 성급히 내린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구나. 노년의 행복은 결국 곁에 있는 가족과 작은 일상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며칠 전 공방에서 새로운 손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워지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워져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날 밤 혼자 차린 저녁상 앞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온함으로 느껴져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62세가 아니라 64세가 된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지만 가짜 사랑은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외로우시다면 성급한 선택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먼저 돌아보세요. 혼자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완전함일 수도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